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2단원 전자기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정전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분극과 유전율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의 외부 전기장, external electric field를 걸었을 때 유전체 내부에서는 분극, polarization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극은 단위 부피당 쌍극자로 정의되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는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 됩니다. 이 분극 벡터 P는 유전체 내부에 걸리는 전기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함수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폴라리제이션은 유전체 내부의 전기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형성하겠죠. 그래서 유전체 내부에 형성되는 최종 전기장은 외부 전기장과 분극에 의한 전기장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내부 전기장은 분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 식의 양변의 다이버전스를 취하고 유전율을 곱해보면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좌변이 전하 밀도가 되겠죠. 이 전하 밀도를 외부 전기장에 의한 것과 분극에 의한 것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분극이 아닌 전하, 즉 원자에 구속되지 않는 전하를 자유전하, Free Electric Charge라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전하는 분극과 상관없는 외부 전기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극에 의한 전하, 즉 원자에 구속된 전하를 구속전하, Bound Electric Charge라 부르겠습니다. 자유전하에 의한 전기장과 분극에 의한 전기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D필드와 P필드를 정의할 건데요. 각 필드의 다이버전스가 각각 자유전하와 구속전하의 음수가 되도록 정하겠습니다. 특별히 음수가 되도록 잡는 이유는 분극의 방향과 분극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식을 다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전기장의 유전율이 곱해진 값을 D필드와 P필드의 차이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P는 분극 팩터 그 자체가 되고요. D는 대체장, Electric Displacement Field라 부릅니다. 대체장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실제 이 표현이 교과서에 가장 많고요. 분극 팩터 P가 총 전기장 E에 의존할 건데요. 복잡한 의존성은 전공 강의 레벨 4에서 할 거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전기장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경우만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비례상수 카이 E를 전기 감수율, Electric Susceptibility라 부릅니다. 이렇게 선형적으로 반응하는 선형 유전체에서 대체장은 분극을 총 전기장으로 표현해서 유전율과 전기 감수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 플러스 전기 감수율을 입실론 R로 많이 표기하는데요. 이걸 Dielectric Constant, 유전 상수라 부릅니다. 일반적인 선형 유전체의 경우에는 전기 감수율이 양수, 즉 전기장의 방향으로 분극되기 때문에 유전 상수는 1보다 크게 나타나죠. 유전율과 유전상수의 곱을 입실론 하나로 표현해서 유전체 내의 유전율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 유전율은 진공에서 유전율에 비해서 항상 크게 나타나겠죠. 만약에 유전체가 아니라 도체라면 자유전자에 의해서 내부 전기장이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유전하에 의한 외부 전기장의 크기와 분극에 의한 내부 전기장의 크기가 완전히 같아져서 상쇄된 상황인 거죠. 이걸 유전체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장의 입장에서 도체는 전기 감수율이 무한히 발산하는 유전체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우스 법칙을 다시 정리해 봐야겠죠? 가우스 법칙은 계산할 범위를 잡아서 적분형으로 표현된 것이 있었고요. 특정한 한 지점에서 성립하는 미분형으로 표현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전하는 모든 종류의 전하 분포를 사용하고 있었죠. 이 전하를 분극과 관계없는 자유전하와 분극을 만들어내는 구속전하로 나눈다면 대체장과 분극이 자유전하와 구속전하에 의해서 각각 형성된다고 정할 수 있었고요. 이걸 적분형으로 표현하면 기존의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전체의 유전율을 사용해서 선형 유전체 내에서 발생하는 자유전하에 의한 총 전기장을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과는 유전체 내부의 전기장을 구할 때 유전체 내에서 발생하는 분극을 신경 쓰지 않고 유전율만 유전체의 것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선형 유전체의 경우에 분극의 정보를 이 유전율이 담고 있기 때문이겠죠. 앞차시에서 다뤘던 전기장의 경계 조건도 분극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경계 조건은 1번 매질과 2번 매질의 경계에서 시그마만큼의 면전화 밀도가 존재할 때 경계를 감싸는 적절한 가우스면을 잡아서 면의 위와 아래의 가우스 법칙에 합당한 전기장의 조건을 도출해보면 수직 성분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면전하가 존재하는 경계를 감싸는 적절한 폐회로를 잡아서 회로의 위와 아래의 보존장의 성질을 만족하는 전기장의 조건을 도출해보면 수평 성분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면전함밀도 역시 분극에 의한 전함밀도와 분극과 관계없는 자유전함밀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의 경계조건과 비슷하게 대체장의 경계조건을 자유면전함밀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분극의 경계조건은 구속면전함밀도로 표현되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경계면의 수평 성분에 대해서는 전기장이 보존장이기 때문에 대체장의 폐회로 적분이 분극의 폐회로 적분과 같다라는 결과 이외의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면의 위아래에서 나타나는 분극의 차이에 따라서 대체장의 수평 성분은 연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분극이 고려될 때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계 조건은 경계에 수직한 성분의 경계 조건뿐이고요. 이건 선형유전체의 경우에 분극의 효과를 포함시켜서 전기장의 경계 조건의 수직 성분을 유전율과 자유전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분극의 경계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극된 선형유전체를 생각할게요. 레벨 3에서는 무조건 선형유전체만 생각할 겁니다. 내부가 오른쪽 방향으로 P1의 크기로 균일하게 분극되어 있다면 오른쪽 면이 양의 구속 면전하를 가지게 되고 왼쪽 면이 음의 구속 면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면이냐 왼쪽 면이냐를 구별하는 것은 면의 법선 벡터 방향이겠죠? 그래서 구속 면전하 밀도를 분극과 면의 법선 벡터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분극의 공간적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물질 내부에 존재하는 구속 전하는 없습니다. 여기에 분극의 크기가 P2로 다른 선형 유전체를 오른쪽에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유전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분극에 의해서도 좌우의 구속 면전하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전체의 경계에서의 총 구속 면전하 밀도는 시그마 B1 시그마 B2가 됩니다. 따라서 분극의 경계 조건은 면의 바로 위와 아래에서 발생하는 구속 면전하 밀도의 합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건 수직 성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경계면에 수평 성분의 분극이 있어서 분극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해도 수직 성분만 아까와 같다면 이 식은 아까와 동일하게 성립되는 거고요. 수평 성분은 경계의 구속 면전하 밀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평 성분의 경계 조건을 결정할 아무런 단서가 없는 거죠. 적어도 정전기장이 보존장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분극의 수평 성분이 차이 나는 만큼 대체장의 수평 성분이 차이 난다는 사실만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선형 유전체 내부의 분극이 X축을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면의 위치를 X1, 오른쪽 면의 위치를 X2로 잡으면 양쪽 면의 면 전하 밀도는 이렇게 계산되겠죠. 여기서 시그마 바운드 1, 2는 각각 경계에 나타난 분극의 X축 성분을 의미합니다. 이제 유전체 내부의 분극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지점에서 분극의 발산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X축 양의 방향으로 분극이 커진다면 다이버전스 P가 양수고요. 이 지점의 바운드 차지가 음수가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한 지점에 발산이 생겨버리면 분극의 입장에서는 음의 꼬리가 그 지점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화살표 머리가 한 지점에 모이면 바운드 차지는 양수겠지만 다이버전스는 음수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 분극들을 모두 합해 보겠습니다. 일단 단면적을 A로 잡고 이 기둥 내부에 있는 모든 바운드 차지를 합해 볼 건데요. 분극은 X축 방향으로만 다르게 뒀기 때문에 X1에서 X2까지 분극의 X 성분만 합하면 되고요. 이 결과는 X2에서의 전하밀도와 X1에서의 전하밀도의 단면적을 곱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의 결과는 면 전하의 합과 반대부호죠. 당연히 유전체 정체는 중성이니까요. 구간을 dx로 줄여서 면전하 밀도와 부피 전하 밀도 사이의 관계를 다시 보면 이 지점에 구속 전하 밀도가 있다는 건 분극의 다이버전스, 즉 dx 간격 좌우에 나타나는 분극이 다르다는 건데요. 좌우에 나타난 분극을 유전체의 표면으로 본다면 분극의 차이가 바로 좌우에 있는 면전하 밀도의 차이가 됩니다. 따라서 한 점에서의 전하밀도는 그 점의 양면에 있는 면전하밀도의 기울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dx 공간에서 단위 면적당 전하량을 합하면 항상 0이 되는 거죠. 이것이 분극이 고르지 않게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한 방향 성분에 대한 미시적 기술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모델인 무한평면판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평면판 주변에 생기는 전기장은 앞차시에서 계산했듯이 면전압 밀도가 시그마고 면의 법선 벡터가 지축을 향한다면 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2ε0분의 시그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전기장의 경계 조건도 잘 만족하는데요. 진공에는 분극이 없기 때문에 공간에서의 대체장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대체장 역시 그 경계 조건이 잘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제로 지점에 무한평면판을 하나 더 깔아놓고 두 판에 각각 면전압 밀도 시그마 1, 시그마 2를 대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판의 위쪽 2영역의 전기장과 대체장은 이렇게 시그마 1과 시그마 2의 합에 의해서 지축 양의 방향으로 나타날 거고요. 두 판의 아래쪽 1영역의 전기장과 대체장은 이렇게 시그마 1과 2의 합에 의해서 지축 음의 방향으로 나타날 겁니다. 두 판의 사이 1, 2영역의 전기장과 대치장은 위쪽 판에 의해서는 아래 방향, 아래쪽 판에 의해서는 윗방향이기 때문에 시그마 1에서 시그마 2를 뺀 만큼의 크기로 나타날 겁니다. 이 장들 모두 위쪽 면에서의 경계 조건과 아래쪽 면에서의 경계 조건을 잘 만족시키고 있죠. 이번에는 두 판 사이에 유전율이 입실론인 선형 유전체를 채운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전체 내부 공간에서의 분극은 더 이상 0이 아닐 수 있죠. 유전체 자체는 대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1영역과 2영역에서 전기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체 내부에서는 분극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전기장은 분극의 효과가 포함된 유전율이 분모에 나타나야겠죠. 그러면 경계에서 전기장의 차이는 아까보다 좀 더 복잡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경계 조건에 의해서 이 값들이 각 경계의 총 면전압 밀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여기서 분극에 의해서 구속된 면전압 밀도, 바운드 시그마 1과 바운드 시그마 2를 다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 결과인지 분극을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는데요. 물질이 없는 1영역과 2영역의 분극은 명백히 없고요. 1, 2영역의 대체장은 공간의 자유전압 밀도가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유전체가 없는 상황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유전체 내부에서의 분극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각 경계에서의 분극에 의한 경계 조건은 이렇게 계산되고요. 이건 전기장의 경계 조건으로부터 얻은 결과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의 분극이 상수기 때문에 구속 전압 밀도는 모든 곳에서 0입니다. 이번에는 총 전하량 Q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구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구의 반지 이름은 라지 R이라 두고 구의 내부에는 유전율이 입실론 인인 물질을, 구의 외부에는 유전율이 입실론 아웃인 물질을 채우겠습니다. 앞차시에서처럼 구면좌 표기를 잡고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의 내부와 외부의 대체장과 전기장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구의 내부와 외부에서의 분극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의 경계에서는 대체장의 경계 조건과 전기장의 경계 조건을 각각 만족해야 합니다. 구의 표면에 면전압 밀도를 가정하지 않았다면 면에 발생하는 전압 밀도는 분극에 의한 구속 전압 밀도만 존재하겠죠. 대체장의 경계 조건은 자유면전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에서 연속이라는 걸 대입해보면 바로 알 수 있고요. 전기장의 경계 조건에는 전기장을 대입해서 구속 면전압 밀도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속 면전압 밀도는 분극으로부터 직접 구할 수도 있죠. 대신에 각 유전체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두 면전압 밀도를 각각 계산해서 두 분극을 더하면 면에서의 분극이 전기장의 경계 조건으로부터 얻은 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형 전화 분포에서도 분극의 발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항이 델타 함수가 되기 때문에 외부 분극의 발산은 항상 0이 되고요. 내부에서는 원점을 포함하기 때문에 델타 함수 형태로 써야 합니다. 이건 원점에서만 분극의 발산이 존재한다는 뜻인데요. 사실 당연한 말인 게 이렇게 구대칭으로 분극이 생겨버리면 원점에서는 모든 방향으로의 발산이 존재해야 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전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분극이 전기장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총 전기장 E는 대체장 D와 분극 P항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대체장은 자유전압에 의한 장이고 분극은 유전체 내부의 분극에 의한 장을 의미했습니다. 각 장의 경계 조건 역시 총 전기장은 면전압 밀도에 의해서 나타나고 대체장은 자유전압 밀도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분극은 어떤 면을 향하는 경계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계의 법선 벡터를 내적해서 해당하는 면의 구속 전압 밀도를 결정한다고 기술하죠.
레벨 3 수준에서는 선형 유전체만을 다루기 때문에 분극의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유전체 유전율을 이용해서 D필드와 P필드의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연습해봤습니다. 그리고 경계면의 나란한 성분의 경계 조건은 전체 면전화 밀도에 의한 전기장의 연속이라는 사실만 명확하고 구속 전화 밀도와 자유 전화 밀도로 결정할 수 있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따로 연습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제를 확인해보면 나란한 성분은 전부 다 0인 상태를 연습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